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09명 발생해 다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명 늘어서 누적 기준 1,15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고 오미크론 감염자도 하루 사이 109명 늘어나 역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1일 이상 병상 대기도 완전히 해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공식 일정에 나서며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뒤 다시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수 표심을 다잡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최소 70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정치인과 기자 등의 통신 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우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첫 통합수능에서 문과생이 이과생보다 불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생명과학 2 출제 오류 사태로 정시 모집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부에 눈발이 강해지겠고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금요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151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하루 사이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5,000명대로 늘어났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544명 늘어난 5,409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어제 3,000명대까지 내려갔었던 게 평일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과 비교하면 2,000여 명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1,151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하며 9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36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83명, 해외 유입 사례가 1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수도권에서 3,786명으로 전체 71.7%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09명 늘어 누적 558명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100명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69명, 국내 감염이 40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져 78.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4.9%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병상 배정도 대기자 없이 바로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거듭 당부하고 나섰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숫자가 2배로 늘면 결국 의료 대응 부담은 같아진다면서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와 관련해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포함해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 방안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신속검사법 개발을 마치고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는 최선의 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두고 방역 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위험도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정 청장은 특별 방역 대책과 후속 조치, 긴급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7주간 계속 악화했던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청장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위중증,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세에서 59세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점,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대학들이 계절학기 수업마저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학가 상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상인들은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 발길마저 끊겨 반년도 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이화여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학 상권도 어려움이 클 텐데 그곳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이화여대길은 코로나19 이전엔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르던 곳입니다. 관광버스를 주차했던 장소에 지금은 코로나19 임시선별 진료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 발길이 끊기면서 화장품이나 옷가게, 디저트 가게 등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한 상인은 이 거리의 점포 70%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며 상권이 그야말로 초토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학가 상권은 이달 중순부터 학교가 방학을 맞으면서 학생들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학에도 계절학기 수업이 있긴 하지만 서울 주요 학교들은 이번 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곳 이화여대나 연세대의 경우 계절학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상인들은 방학 기간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엄격한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찾는 스터디 카페 등엔 백신 미접종자 발길이 끊기다시피 해 영업의 타격이 더욱 크다고 호소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월세도 보증금에서 깎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반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까지 닥치면서 대면 수업 전환에 차질을 빚을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강화된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이면 종료되는데요. 정부는 모레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화여대 앞 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하루 동안 창원과 거제, 밀양 등에서 26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선 지난 27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회사에서 바이러스가 퍼져 20명 넘게 양성 판정받는 등 82명이 확진됐습니다. 거제 확진자 29명 가운데 18명은 목욕탕 관련 확진자로 관련 누적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에선 복지센터와 관련해 이용자 16명과 가족 1명 등 17명이 확진되는 등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에서도 학교와 관련 확진이 이어지는 등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입국해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입국자 전용 열차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집으로 이동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 치료를 해왔습니다. 접촉자인 가족 2명 가운데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그제 2차 검사에서 확진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30대 남성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 치료하고 가족 1명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오미크론 변이 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격리 치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하며 최연석, 고경희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2월 29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감소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283명입니다. 지난 3주간 동일 요일에 확진자 수가 7,000명대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입니다.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도 오늘 기준으로 5,329명이며 12월 19일 6,79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전환 시점인 11월 1일과 비교해보면 당시 중환자 전담 병상은 1,083개였으나 현재는 1,384개로 301개 28%를 확충하였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455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 631개 병상 139%가 추가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약 1만 개였으나 현재 약 1만 4천 개로 늘어나 38% 증가한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병상 가동률도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배정이 원활해지며 대기가 해소됩니다. 70% 이하인 경우에는 병상 운영상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12월 13일 82.6%까지 상승하였으나 오늘 현재 74.9%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78.7%로 1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63.2%,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가동률은 50.4%입니다. 중환자실 외의 모든 병상이 안정적인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병상 배정이 지연되어 입원을 대기하는 문제도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확진자가 12월 13일 802명까지 늘었던 적이 있으나 어제부터는 모든 환자에 대해 입원 배정을 완료해 입원 대기자가 0명이 되었습니다. 유행 감소세 전환과 병상 여력 회복은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참여와 협조, 헌신과 노고의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감소세 초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유행 규모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1,151명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행 규모 감소가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초와 비교할 때 아직도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은 현저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134명이었지만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329명으로 당시에 2배를 넘는 큰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1월 첫째 주가 365명이었지만 현재는 1,151명이며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1월 6일 기준으로 50.8%를 유지하였으나 어제는 74.9%였습니다.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유행 상황을 감소시키고 의료 여력도 확충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불편함을 참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도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은 중요한 외부적 요인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는 불과 한 달 정도 내외 순간에 유세종으로 전환되며 확진자 규모를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입국 검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비롯하여 격리 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 체류를 입국 금지하는 등의 기존 조치가 계속적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입국 시 사전 PCR 확인서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더 강화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데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새로운 변이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상 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연말 연시에 약속과 모임을 피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이 노력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계속해 주신다면 현재의 상황이 훨씬 더 확실하게 호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병상을 최대한 빠르게 확충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더 가속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충돼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감소세 초입 단계라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확진 규모, 유행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금요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를 논의할 관련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회복이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모름지기 방역의 의무를 지닌다는 말은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며 일상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시민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면 당연히 선택지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패를 제안한 것입니다. 접종 확인서가 가장 바람직한 방패이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그게 어려우면 음성 확인서, 면역 확인서, 그리고 동선 확인서 등도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시민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를 소지하고 제시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영업상 인원 및 시간 제한을 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기준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만 9,800여 명으로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 25일에 10만 4,600여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영국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 9,400여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탈리아도 7만 8,313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 종전 최고 기록을 2만 명 넘게 초과한 것인데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7.6%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산세에도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전인 27일 대형 행사의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밝혔지만 야간 통행 금지나 개학 연기와 같이 강력한 규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입원 위험이 높지 않다는 초기 자료가 나온 이후 규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27일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급증 탓에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는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은 데다 사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 광장에 마련된 검사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을 앞두고 노부모에 옮길까 봐 미리 확인을 받아두려는 겁니다. Lots of extra stress. My brother had COVID over the holidays. We saw him a week before, so we were stressed to see elderly family members. We took extra precautions during our holiday time.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 등 긴급 업무 종사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People can say they don't have symptoms, and it's like that's very variable. I don't really think it's very reliable to rely on that type of information, but I'm going to keep getting tested every day, keep getting those self-tests. I'm a teacher, so I have no choice. 실제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4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00가량인 105%나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11일에 25만 1천여 명에 육박한 겁니다. 그나마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5% 줄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58.6%로 추정했습니다. 오미크론 탓에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인데 하루 5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이른바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 7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증산과 신길, 방학역 주변 등 7곳에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0,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도심 복합 사업지로 선정한 7곳 어디입니까? 네, 정부가 확정한 7곳 가운데 6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사업 구역이 가장 넓은 곳은 은평구 증산 4구역입니다. 6호선 증산역 주변 16.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인데요. 정부는 이곳에 모두 4,112가구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신길 2구역, 방학역,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서측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원미동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6곳에 8,400여 가구, 경기도 부천에 1,600여 가구 등 모두 10,000호를 2025년까지 입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김우준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주거정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도심 복합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네, 오늘 발표한 도심복합 사업은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방안, 이른바 2사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익숙한 민간 재개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의 유무입니다. 민간 조합이 끌고 가는 민간 재개발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부지를 매입한 뒤 조합 설립 없이 지구 계획 지정부터 분양까지 모두 정부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인 만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의 경우 지구 지정 뒤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렸는데요. 도심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 뒤 입주까지 2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존 재개발 대비 10년을 단축시켜 주요 도심에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에게 민간 시공사 선정권을 부여하고 민간 재개발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해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본 지구로 선정된 7곳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와 시공사 선정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과 9박 11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도 모르는 사이라고 발언한 건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최소 7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현재 70명으로 지난 28일에 60명에서 1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치인과 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김 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보냈고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원팀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방문해 보수 표심을 다잡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분 봉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에 나선다고요? 네, 이 후보 일정에 이 전 대표가 동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오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복지 구상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으로 분란을 겪는 사이 보란듯이 원팀 행보에 나서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 후보와 토론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지나친 말인 것 같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또 특수부 검사의 특징 중 하나가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특권 의식이라며 그런 묘한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사과에 대해선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라는 뜻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이 보기에 좀 불편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으로 향했죠?
네, 보수층 지지율 하락세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명과 맞물려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첫 일정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 방문을 택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이재명 후보의 탈원전 정책 말바꾸기를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으로 발걸음합니다. 먼저 도산 서원을 방문한 뒤 이 경북 선거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정권 교체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가 이른바 집토끼를 잡으러 간 사이 국민의힘은 내분 봉합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이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재자로 나선 김기현 원내대표도 잘 정리됐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종의 정전 협의처럼 서로 자극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와 함께 다음 달 초중순쯤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유기돼서 숨진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마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가두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1심 징역 30년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얼마 전에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30분경에 경기도 오산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있는 이불에 쌓여 있습니다만 알몸 상태의 영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주변의 CCTV 추적을 통해서 결국 용의자를 특정을 해서 오산 수거함 근처 자택에 있었던 20대 여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일단 시신 유기의 혐의만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본인도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현재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운 밤에 영아를 그대로 유기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사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런 범행을 왜 저지른 겁니까? 지금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고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서 유기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찰이 현장 검증에 나선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현장 검증이 오늘 나설지 아니면 조금 수년될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위로 유기가 되었는지 따라서 향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혐의는 영아 살해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아 살해죄의 양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징역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적 양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더 비난 가능성이 높게 중한 범죄로 처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입법 취지가 사실은 6.25 전쟁 직후에 상당히 가난하고 또 6.25라고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런 아이를 예를 들면 치욕감이라든가 또는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른바 감경적 요소를 아예 구속 요건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피의자가 진술을 한 것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영아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도 DNA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결국 목적을 정말 그 양육을 못할 상태로 치욕감을 느끼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아 살해죄로 의율하지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로 의율하게 되면 더 중형을 가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그 측면에서 현장 검증도 중요하고 또 부검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입법론적으로 과연 이런 영아 살해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아 살해죄라는 게 있나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으면 형법상에 그 살해죄와 별개로 영아 살해죄라는 죄목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영아를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살해죄가 아니라 영아 살해죄를 적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서 그게 좀 현재 시대와 비춰봤을 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성 연구를 보게 되면 네. 그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에 이 그 산모가 치욕감을 느끼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생아가 혹시 나오거나 네. 다른 범죄로 인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놓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러면 옛날에 그 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이 입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미혼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도 있고요. 그와 같은 사회적 시각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린 상당히 그 주관적인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국의 경우에는 영아 살해든 보통 살해든 똑같이 사실은 이 살인죄로 의율함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1950년 전후에 53년도에 그 형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 오히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 이번 그 사안에서도 사실은 이 20대 여성이 산모가 이 건 이외에도 아동 학대를 상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1년 남짓의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맞겠느냐?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 영아 살해죄는 상당히 감경한 요소를 아예 법 구성 요건에 담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대에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의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도 현실에 맞춰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숨지게 한 그 20대 남성들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관련 사건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혐의 자체는 그 살해 중에서 보복 살해, 보복 감금, 공동상해, 공동 공갈, 또 공동 강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 20대 그 또래들이 자신의 동창 등을 이른바 그 고문 같은 수준까지의 가혹한 행위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물론 검찰은 이 무기징역을 예. 구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발견 당시에 이 20대 그 청년이 몸무게가 35kg, 37kg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인도 이른바 영양실조, 또 폐렴 등이었습니다. 이만큼 그 함께 생활했던 오피스텔 욕실에 감금을 한 채 아주 입에 담기 정말 불편할 정도의 그 고문 행위를 해서 이와 같은 살인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경찰에 또 신고했다고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일반 살해가 아닌 보복 네. 살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양형을 했던 이유도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재판부의 그 입장에서는 그 엄히 꾸짖는 태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것은 정말 가학성이 농후하고
그야말로 그 같은 친구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만큼 잔인한 범죄였다. 더군다나 그 피해자의 그 성격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논리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지금 21세에 불과한 이런 가해자들이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서 개선 교화를 잘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그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그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획적인 면도 없었다. 이런 등으로 종합을 해서 그 30년형을 선고를 한 것인데요. 또 다른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역시 경찰이 좀 적극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사전에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피해자가 함께 이 친구 가해자와 생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짜 기획서도 만들어서 돈을 허위로 채무를 통해서 뺏기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 다음에 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 올 1월 달이었죠. 그런데 2개월 지나고 나서 이 고소한 내용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 경찰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전화로만 확인했는데 고소 취소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가짜로 취소의 의사를 밝힌 꼴이 됐습니다. 주변 그 가해자들의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인 실종 수사, 가출 수사를 했었으면 이런 사고를 막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대목이 아쉬운 점인 것입니다. 네. 지금 뭐 피고인 측도 그렇고 검찰도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재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양형이 부당한가에 관해서 그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반인道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범죄고 현재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은 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1살에 불과한 이제 가해자이기 때문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을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재판관이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면 양형의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그 잔혹한 그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엄하게 꾸짖는 태도의 재판관의 태도도 우리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 재판 과정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의 발이 갑자기 열린 덮개 아래로 끼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도 좀 고장이 잦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파주의 그 이제 전철역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소위 그 덮개가 갑자기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0대 여성이 어떻게 뒤로 물러설 틈도 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밑으로 발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 뼈가 으스러지는 이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수술을 했습니다만 4번, 5번에 더 걸친 수술이 지금 있어야 되는 상태이고요. 또 이 수술 당시에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거부해서 어쨌든 지금 중상인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네. 그 한 5년 동안 한 50여 건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작년에는 35건, 37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하이니히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사전 신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그 안전 조치가 이제 부족했던 이런 그 면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그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의 중요한 이제 공중 시설인데 네. 안전에 대한 역시 그 점검과 관심이 좀 부족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지하철역마다 노후된 에스컬레이터가 많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관련된 그 규정에 의해도 뭐 15년 지난 이런 그 에스컬레이터는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230여 개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꾸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지킴이 되는 것이면 거기에 더 적극적인 투자와 인사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것이 부족한 면이 이런 사고를 유발시킨 숨은 요인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물 차량 운전사가 앞선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다 우물쭈물하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몇 년 사이 보복 운전은 더 늘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인근 1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켠 순간 뒤따라오던 화물차 한 대가 거칠게 경적을 울립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순식간에 A씨 차량을 앞지른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웁니다. A씨에게 다가온 화물차 운전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럼 미리 들어와야 될 거냐? 화물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욕설하며 위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진다고 토로합니다. 지금 전혀 운전대도 못 잡고 있고 잠자면 이 말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우선은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기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형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와 가해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협박죄 두 죄가 경합되고 가중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보복운전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면허를 100일 동안 정지하는 등 보복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400여 건이던 보복운전 접수 현황은 지난해 5,200여 건으로 3년 새 오히려 800여 건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 사건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운전자 스스로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진짜 실제로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명확한 정의를 내려 금지 유형을 정하고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 등 계도 방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새벽 시간 대전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며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대전 시내 일대 20km 구간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이용해 경적을 울리고 대여를 갖춰 지그재그로 달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도심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논현동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멈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인 판매되는 화장품 등 일부 군 마트 물품이 인터넷에서 재판매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군 병원에서 부당 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국방부 8개 기관과 국가보훈처 2개 기관에 대한 사업 집행 적정성 조사 결과 이 같은 법령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 1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담당자 문책과 기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위반한 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문대학은 모레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일과 마감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올해 34만 6,553명으로 작년보다 894명 줄었지만 정시 모집에선 오히려 4,102명 늘어난 8만 4,175명이 선발됩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비로 인해서 퇴근길에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최고 3cm,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6도, 대전이 8도, 광주와 대구는 9도, 부산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도 말썽인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 찬바람에 밀려서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